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 책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흔히 풍수지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데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하나는 형기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기론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제 형기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기론은 필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기론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형기가 있느냐.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칙. 숫자로 상수에 의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양대파의 그 학설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틀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흔히 그 형기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걸 무형론으로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저 산이, 땅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작, 무슨 비봉형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비석을 쓰면 안 된다. 새가 무거워서 날질 못하기 때문에 비석을 하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무슨 뒤에 무슨 맹호 출림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슨 뭘 하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이기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기론은 그 나경, 해철을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 자체를 다 무시를 하고 말하자면 무슨 주로 이제 그 음양 오행의 그 형충파에 그러죠? 그리고 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경에는 크게 보면은 삼합 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삼원 나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쓰는 것들은 다 이 삼합 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합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이 들으면 좋다고 그러고 합이 나쁘면 형이나 충이 들어오면 파가 되거나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론을 가지고 가리키는 데를 보면 보통 문화센터나 또는 그 대학의 사회교육원 같은데 이런 데서 이거를 한 5, 6년씩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면 이 나경이라고 하는 건 그 해답만 알게 되면 아주 매우 간단한 그런 이치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더니 이 나경에 관해서 나경 사용법을 간단하게 쓴 요점만 핵심만 갖춰서 쓴 그런 책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대만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없어요. 없고 이것저것 명약적 학설까지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써서 지금 이제 재판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끌지 않고 매우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 그 이치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에 보시면 한 장 넘기고 보시면 삼합 19층 나경 그림이 있죠? 지금 이 나경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나경인데 이 나경 사용의 그 기본이 되는 그런 그 나경입니다. 폐철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커도 여기서 좀 더 발전된 거고 작아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 말하자면 스탠다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에 보시면은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 풍수 이기론 내용 요약해서 나경 층별 용도에서 이걸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보시고 나면은 나중에는 지금 이것만 잘라서 별도로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 명당과 풍수지리 용어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7페이지부터 있는 거는 여러분이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풍수지리학에 쓰이는 용어들 이렇게 있죠? 예. 이것도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용, 혈, 사, 수, 조산, 안산, 청룡, 백호, 입수, 좌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보시면 이 나경의 전례가 있는데, 나경을 흔히 이제 폐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나사장님 성씨기도 하지만 이 펼쳐놓는다는 뜻이죠, 원래. 그리고 그물 이런 얘기입니다. 또 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시줄, 날줄 이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의도와 경도를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물처럼 펼쳐서 우의도와 경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바로 이 나경이 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진암차 사진이 있습니다. 대략 BC 2700년경에 황제가 치유하고 전투를 하다가 병사들이 안개로 길을 잃어서 헤맬 때 진암차를 개발해서 길을 찾도록 했다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송나라 역사를 기록한 여복지에 그 구조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실려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진암차를 복원해서 현재 대만에 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의 이제 핵심은 자침이죠. 14쪽을 보시면 옛날에는 자연이 만들어진,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진암철을 캐가지고 마치 국자처럼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남양을 가리키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산암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경이 혁혁한 그 발전을 보이게 된 것이 북송 때, 여러분 14쪽 밑에 보시면 산암의 모양은 국자 같았는데 이것은 남쪽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북두칠성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11세기에 북송시대의 관리였던 시임괄이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지자기에 편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북쪽 방향이 진북하고, 그죠? 진남과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죠? 우리가 진북이 있고, 자북이 있고, 지금은 도북이 있고,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방위를 24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전엔 동서남북, 그때 비로소 방위를 24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전엔 동서남북, 그리고 그 중간 방위에서 8방이었는데 이거를 24방으로 이제 그때 나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몽개필담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는 그 바늘 위에 자침을 놓아가지고 돌아가도록 한 그 생각을 못하고 이걸 가느다란 실에 달아가지고 명주실에 달아서 이게 돌아가서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자침을 손톱에서 사람이 동고스러움 하니까 여기다 살짝 올려놓아서 이게 돌아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른 풀리브에다가 그 자침을 얹어갖고 물그릇에 띄우면 이게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방법 등을 썼단 말이죠. 그걸 이제 진암붙임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침이 세계 최초로 항해에 사용된 예가 우리나라 고려 예종, 예종 때 예종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송나라의 사신 서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리부에 자침을 올려놓고 물그릇에 띄우는 이른바 진암부침법을 이용해서 발해를 건너온 게, 이 자침이, 그러니까 나경이, 진암설이 항해에 이용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남송시기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에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 예종의 그 장사를 지낼 때 송나라 사신이 올 때까지만 해도 마른 풀리부에다가 진암침을 올려놔서 물그릇에 띄워가지고 쓰는 그런 그 원초적 방법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남송 때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24방이,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그 중간 방위 24방을 더해가지고 외반, 천반 봉침이라고 해갖고 말하자면 48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왔다 하는 건 보면은 영조실록에 의하면 15쪽 보시면 숙종 45년인 1718년, 그러니까 18세기 11월 초에 청나라에서 들여온 5층짜리 폐철을 모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동서남북 정도만 맞추는 그 정도 그 폐철이 우리 국내에서 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풍수지리 기초지식편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거니까 8궤, 그죠? 8궤에는 선천 8궤가 있고 후천 8궤가 있다. 그래서 선천 8궤는 복희 8궤라고 하고 후천 8궤는 이제 문왕 8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21, 22쪽에 보시면 오행, 그죠? 금목수화토. 22쪽에 보시면 오행에 상생, 상극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이 종료하고 24반, 사산 분류, 그런데 오행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목수화토로 분류하는 정오행이 있고, 또 쌍산, 삼합 오행이 있고, 또 23쪽 보시면 홍범 오행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또 24쪽 보시면 납괴 오행이 있습니다. 납갑 삼합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납괴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25쪽 보시면 현공 오행이 있습니다. 현공 오행. 그래서 이 현공 오행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물이 어떻다, 방향이 어떻다고 해서 이른바 현공풍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정설이 아닙니다. 그 현공풍수를 당나라 때 일행선사가 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남송 때에 와가지고 비로소 24방, 48방으로 만들어졌는데 일행선사가 당나라 때 뭘 가지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쪽 보시면 여섯 번째 육식갑자 나붐 오행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12운성, 그죠? 28쪽, 29쪽, 24산 방위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0쪽 보시면 아래쪽에 선명 그랬죠. 선명이란 그 음택의 주인이 되는 망자의 출생 연도 오행을 기준으로 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정오행에 따라서 망자의 띠와 서로 생이나 합이 되는 방향은 기라고 극이나 충이 되는 방향은 흉하다고 해서 좌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무슨 경호생 말띠다 그러면 그 좌오충이니까, 그죠? 좌오충이니까 자좌오향이나 그 다음에 오좌좌양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설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망자의 출생년이 속한 나부모행을 가지고 오행이 상극 관계로 방향을 정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망자의 오행을 생해주는 향이 기라고, 망자의 오행이 극하는 향도 괜찮지만 망자의 오행을 극하는 향은 불길하다 해서 방향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선명에 관한 내용들은 미신일 뿐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거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오행 이거 그럼 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상식으로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 35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나경의 층별 명칭과 사용법입니다. 첫째, 1층이죠. 여기 보시면 이걸 천지라고 그러고 가운데 있는 지남침을 이걸 이제 금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경에서는 이 자체를 바로 1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층이다 그래도 여기서부터 층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팔괘가 있는데, 여기 있는 팔괘는, 이거는 선천팔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후천팔괘를 나경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선천팔괘는 쓰지는 않는데, 이거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천팔괘를 방향에 대입할 때는 이쪽에 있는 이 꾀가 뭐죠? 지금 권꾀죠? 권꾀가 북쪽이었고 건꾀가 남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감꾀죠? 감, 물. 이게 서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꾀, 불을 나타내는 이꾀가 동쪽이었습니다.